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화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화 여기는 국민 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한보 시즌3 12월 15일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께서는 선거 출마 관계로 잠시 이 방송을 좀 떠나서 본인 입으로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일단 시즌3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3를 맞이해서 바꾸는 김에 확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진짜 시즌3 좀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분위기가 화사해졌습니다. 그전에 이제 좀 중년 남자 둘이 진행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 먼저 여성분 우리 권은비 씨,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종대 단장께 아니 형님이 떠나니까 그러면 대타 멋진 분 한 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러니까 우리 권은비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권은비라고 하고요. 지금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평화네트워크의 후원 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종대 단장님이 계셨던 디펜스 21에서 인턴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군 인권센터에서도 또 네, 활동도 임태훈 하셨고. 소장님의 군 인권센터에서도 우리 인턴으로 당고수님이었던 근무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이 있는 군 인권센터에서도 또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그 위원으로도 참여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2014년 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네. 대학생 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외모를 보면은 안보, 국방 이런 쪽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이렇게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채로운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제가 사실 여군을 하고 싶었었어요. 여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국방색으로 일부러 또 코디를 이렇게 맞춰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으로서 찾아보다가 한국 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군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권은비 씨가 여군이 됐으면은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표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저기 멋진 활약, 또 지금 학교에서 지금 그 방송 홍보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 거죠? 학과는 방송영상학과이고요. 그리고 북한학을 연계 전공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학과가 네. 주전공이고 부전공으로 북한학하고 계시고, 방송 쪽이면 제가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오히려 저를 좀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여신급 외모를 갖춘 우리 또 권은비 씨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우리 그 김종대 단장께서 나가주시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초대 손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프레시안의 그 이재호 기자 나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프레시안의 이재호 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섭외 전화를 받아서
너무 급작스럽게 나왔고 준비가 좀 안 된 측면이 있었을 텐데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프레시안에서 통일 외교 국방 쪽 그리고 국제 쪽 담당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 통일부나 외교부에 출입하면서 주로 이제 그쪽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2012년부터면 한 3년, 이제 네. 4년 차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굉장히 그렇죠. 좀 그 재미없는 시기. 네, 그렇죠. 제가 처음에 2012년이 대선 국면이어서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대선이 끝나면 뭔가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좀 뭐 그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도 좀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좀 있었고 네. 그래서 뭔가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2013년도 6월 회담부터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네. 예, 사실상 이제 저는 매일 회담만 보다가 또 안 됐네 그런 생각만 하고 네. 그러고 있죠. 좀 재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사명감을 갖고 네. 이렇게 하시고 또 네. 이제 종종 또 진짜 안보에 출연하셔가지고 말씀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이제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진짜 한번 시즌 3를 맞이해서 좀 젊은 방송 좀 지향하자. 아마 저희가 그 진짜 한번 방송한 지가 지금 만 2년이 넘었습니다만 네.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의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것 같고 네, 네. 뭐 가능하면 앞으로도 좀 평균 연령을 계속 좀 낮은 상태에서 좀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하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뭐 이제 기존의 전문가들 또 전직 그 관료들도 모시겠습니다만 좀 새로운 인물들, 젊은 분들과 또 이렇게 좀 나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그런 좀 기회들을 많이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하면서 그러면 이제 4년 차가 되셨는데 네. 지난번에 이재호 기자께서 그 프레시안의 막내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듣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막내인가요? 지금도 막내입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저기 뭐 그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네. 그 국민 TV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협동조합을 운영을 그렇죠. 하고 예. 있어요. 최초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가 완전 저희가 완전 국민 TV가 2013년 4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가요? 저희가 네. 2달 정도 느린 것 같은데. 예,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협동조합 체계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제 뒤로 이제 누군가를 이제 좀 뽑아서 네. 제 막내 딱지를 빨리 떼주셔야 하는데 네. 그거에 조금 좀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네. 제가 막내이긴 한데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저희가 실험 중이어서 계속 네. 그래가 조금 뭐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나름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주셔야 네. 저희가 또 이제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정욱식 대표님도 저희와 또 저희 그 회사에다 많이 이제 글을 주시고 하시거든요. 네, 제가 그 편집위원으로 네, 편집위원으로 일주일에 한두 계시기 번씩. 때문에 네, 계시기 이거 그것도 때문에. 고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글 보내는 게. 그래서 예. 그 정욱식 대표의 글을 꾸준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국민 TV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언론을 좀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데요. 예. 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그 조합원 가입하기 그 배너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고 해당 사항을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저희 조합은 뭐 국민 TV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출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출자금 네. 매달 내내 이제 조합비가 조합비가 있고, 있고. 네 그렇게 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출자금 같은 것도 말씀드려야 하나요?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예. 네, 최소 출자금은 3만 원이고요. 네, 월 최저 조합비는 만 원이고요. 만 원씩이고. 네, 예, 그렇게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평안의 덕후라는 시민단체에 있고 네. 이 방송 국민 TV에서 하고 있고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이제 이 또 프레시안의 이재호 기자를 모셨는데 뭐 다들 뭐 어려운 처지 뻔히 잘 알고 있죠. 예. 이럴 때 또 좀 서로 돕고 네.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또 이제 이 미디어 협동조합에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네. 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예, 내는 분들이 또 여기저기 많이 내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뭐 피로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런 어떤 작은 기부 또 작은 실천이 정말 우리 사회를 좀 더 멋지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서로 많이 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 이재호 기자를 모신 거는 얼마 전이었죠? 네.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10일이었죠. 그러니까 10일 두 가지 소식이 이 개성과 베이징에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당국회담. 예. 요게 뭐 혹시나 하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진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네. 모란봉 악당. 악단. 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면 악당으로 이제 발음이 될 수 있는데 네.
공연 뭐 한 3시간여를 앞두고 그쵸. 공연장으로 한 게 아니라 평양행 비행기를 타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한반도 남북 관계 이 문제가 뭐 불확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요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두 가지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한반도 상황들 한번 짚어보는 그런 좀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우리 그 권은비 씨께서 단국회담이 좀 뭐 어떻게 진행됐고 좀 뭐 왜 결렬됐는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1일부터 12일 1박 2일간 개성공업지구에서 제1차 남북 공동회담이 열렸었는데요. 네. 이번 회담은 8.25 합의 이후에 석 달 만에 이루어진 회담이었습니다. 네. 그런 남측에서는 황국이 통일부 차관, 네.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네. 대표로 참석했고요.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랑 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아쉽게도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네. 못한 채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은 고사하고 다음 회담 일정도 네. 잡지 못한, 그러니까 그렇죠. 뭐 결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우리 이재호 기자께서는 또 이제 요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또 취재를 하셨을 텐데, 네. 이게 왜 결렬된 건가요, 이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아까 그 권은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라는 이 두 가지 의제를 두고 남북의 접점을 찾지 못한 뭐 그 부분이 사실 큰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회담이 열리면 이제 그 통일부의 남북회담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삼청동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북한에서 그 개성에서 보내오는 팩스를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북한이 굉장히 좀 강하게 처음부터 밀고 나간 측면도 있습니다. 금강산 네. 관광 재개를 네. 합의문에 넣겠다 이렇게 저희 나왔거든요. 네. 사실 뭐 그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남북회담을 하면서 합의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2015년에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파리 합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합의서는 아니고 공동 보도문의 형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서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합의서가 타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서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명확히 해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네. 처음부터 북한이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내를 이제 다 네. 들이댄 건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그럼 실무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합의서에 넣을 수는 없으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네. 북쪽이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무조건 넣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북쪽이 너무 목리를 부린 거다. 뭐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의제 부분인데, 네. 북쪽에서 제기한 의제는 유일하게 금강산 관광이었고요. 근데 네. 우리 쪽에서 제시한 의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일단, 있었죠? 네. 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있고요. 이게 정례화라는 건 저희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번을 했는데, 네. 이 2번이 정례적인 게 아니라 부정기적인 그렇죠. 그렇게 예, 2번을 예. 했죠. 그런데 이 이상한 상봉을 정기적으로 분기든 뭐 월이든 뭐 연이든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하자 이게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생사 확인 문제였는데 네. 지금 이 남쪽에서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인원이 한 6만 명 정도 네. 있는데요. 이 6만 명의 전부 생사 확인을 하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서신 교환을 하자, 그러니까 편지 네, 교환을 네. 하자. 이 중요한 세 가지 건이 하나의 이산가족 상봉 카테고리를 묶였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열심히 말씀하시고 다니신 네.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 부분 제기를 했고요. 네. 또 개성공단의 3통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3통 문제는 통행, 통신, 통관 세 네. 가지 문제. 그렇죠. 개성공단에서 통행을 자유롭게 하고, 통신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통관, 그러니까 세관 절차 그렇죠. 네. 자유롭게 하자. 간소화하고. 네, 간소화하고. 그 문제 있었고요. 또 지난해 3월 2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선언했던 3대 통로, 민생, 그다음에 문화, 환경, 요 네. 3대 통로로 남북관계 열어가자. 그 의제. 그러니까 지금 남한이 제기한 의제가 굉장히 많았죠. 다 던진 거네요, 그러니까. 다 던진 거죠. 네, 네. 이 회담에 다 던진 거죠. 근데 다 던진 건데, 이 이산가족 상봉 북쪽은 이제 금강산 하나만 던진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의제를 다 이야기하자라고 했던 거고, 북쪽은 우리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못 받아들인다라고 네. 버티면서 사실상 회담이 결렬되게 된 겁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금강산 관광에 집착을 하는 건가요? 이게요, 이 금강산 관광이 98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2008년도에 박광석 씨 피살 사건으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 금강산 관광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한 부분이 이게 금강산 관광이
북쪽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이건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연간 예전에 뭐 제 기억으로는 연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그 정도. 원 정도. 네, 그 정도가 관광 대금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현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네. 측면이 또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아무래도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식령 스키장 부분도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그 제1비서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그래서 그렇죠. 작년에 완공이 됐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2013년 12월에 이제 네. 오픈식을 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겨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이 북한의 흔히 말하는 인민들이 스키를 타기 시작을 한 건데 이 부분 이 마식령 스키장이 금강산이랑 좀 가까워요. 네. 지리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북한은 이 갈마 비행장이라는 곳을 민간용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했고 이 마식령 스키장의 이 대대적인 네, 성공을 네,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강산관광까지 같이 연계를 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또 북쪽에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오이사조치와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청안원 사건 이후로 오이사조치가 발동이 돼서 지금 현재 개성을 제외한 뭐 개성 내부도 신규 투자는 좀 안 되긴 안 되죠. 하지만 네. 개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강산 관광도 어느 정도 오이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간접적으로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해야 이제 오이사 조치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신호탄이랄까요?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북한이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떠셔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일부를 비롯한 이제 정부 당국자들도 많이 좀 그 취재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남측에서는 그러면 실무회담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실무회담을 통해서 하자 이런 어떤 얘기 자체가 정말 그 남측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좀 재개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북에서도 뭐 실무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남측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 가능한 부분을 해결하면서 이제 갈 수 있었을 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북측에선 남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실무회담이고 뭐고 간에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토라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정부 당국자들 좀 취재하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일단은 그 대표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사실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저희가 좀 일단 정부 당국자분들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역사적인 측면을 봐도 좀 그런데 2010년도에 실제로 2월에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열렸는데 그때 결렬됐거든요. 그때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남쪽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박한장 씨 피살 사건 같은 이 박한장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우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문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북쪽 입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정일 현대회장을 만나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왜 우리가 문서로 다시 해야 하냐라는 이제 입장을 하면서 결국은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면 실무회담을 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쪽 입장에서는 얘들이 우리한테 이산가족 상고만 따먹고 금강산은 안 하려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정부 당국자의 한계가 있는데 이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청와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일부 당국자들 입장에서야 뭐 이 부처에서 이 아무래도 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좋은 측면도 있고 금강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하나의 돌파하고 윤활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보자는 의지는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이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여러 번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당국자들, 실무자들이 가질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은 그런 의지를 별로 안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견 지명이 있으셨네요. 그 왜 그 당선된 직후에 통일부 없애겠다. 네, 뭐 했는데 네. 그때 없앴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일부가 뭐하는 그 정부 부처인지 네.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네. 안타까운데 저는 사실 통일부에 이 괜찮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 네. 많으신데도 사실 이 남북 관계 북한 문제가 좀 대통령 어젠다의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 포기는 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홍영표 장관님이 좀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조금 네.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좀 장관이 이제 올해 초에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남북 교류가 조금 그나마 숨통을 요만큼 네, 틔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숨통을 좀 금강산강에도 좀 띄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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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담입니다만 네. 어떻게 두 분은 여기 권은비 씨 금강산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2008년에 관광이 중단됐으니까 지금부터 7년 전이면 전 권은비 씨가 중학생 네. 때네. 아, 네. 그러시구나. 고1 여기서 대강 나이가 아, 그러네요. 아. 예. 제가 별로 젊지 않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예. 이재호 기자는 저는 올해 예. 이상가족 상봉 때, 네. 네, 아, 그때 예. 이제 예, 풀 취재 기자로 갔다 예, 왔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2003년하고 2005년, 2008년 이렇게 세 번 네.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금강산에 갔을 때 겨울에 갔을 때 그 노천탕에서 금강산 산자를 보고 이게 뜨거운 물에 다 몸을 담고 있었던 그 기억이 좀 아련히 떠오르고 어제 마신 술이 좀 안 깼는데 뭐 그 생각이 나니까 더더욱 더 좀 이렇게 그 네. 금강산 온천이 좀 간절히 생각납니다만 예전에는 뭐 금강산뿐만 아니다 뭐 개성, 평양 또 뭐 좀 더 이렇게 그 노력하면 북한의 다른 지역들도 비교적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었죠. 예, 네. 근데 그 문이 닫힌 지가 벌써 이제 7년, 8년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뭐 강연 자리에서 북한 갔다 왔다는 얘기하면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북한을 갈 수 있었어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참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도 이렇게 많이 좀 받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네. 금강산에 이제 이상가족 상봉 때문에 취재를 간다고 하니까 예. 그 저희가 이제 금강산 그 이상가족 상봉을 가면 그 가족들이 그 전날에 속초에다 모이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가족들을 취재하러 속초에 이제 딱 결집을 해요. 집결을 해요. 그 속초에 이제 밤에 이제 가족들이 취재를 하고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저기 메신저가 오더라고요. 뭐 네. 무슨 톡 그걸로. 네. 그래갖고 그 메신저가 오더니 안전하게 다녀오라며.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네.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잠입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전하게 괜찮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다고 무슨 뭐 타도 북한 이렇게 네. 외치는 친구도 아니고 나름 이렇게 좀 이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 친구인데도 네. 북한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게 참 이 8년 동안의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우리 이 남한의 국민들을 북한과 너무 멀어지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맨날 뭐 종편이라는 데 보면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뭐 집착하는 게 첫 번째는 돈, 네. 두 번째는 여차하면 그 관광객들을 인질로 잡겠다. 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금강산에 기자가 가도 저렇게 신변 안정이 제대로 보장될까? 이게 살아서 돌아오긴 하는 걸까? 뭐 이런 이제 이 걱정이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좀 뭐 이번에 회담 결렬이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어떤 종편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들이 너무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도를 몰아가면서 그렇죠. 어떤 이 북한에 대해서 좀 그릇된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한테 좀 심어주는 또 이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금강산 다녀와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저는 이상가족 상봉이라서 정말 바빴거든요.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언뜻 잠깐 짬이 날 때 이제 경치를 걸어보면 정말 아름답고 여기로 한번 부모님 모시고 오면 되게 괜찮겠다. 네. 제가 아직 싱글이라 그런 생각밖에 못하지만 뭐 싱글이다고 네. 얘기하면서 옆에 보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아무래도 그런 관광을 많이 가게 되면 그 네.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대하는 정서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네. 그런 걸 통해서 서로를 또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좋은 그 관광지를 옆에 두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먼 해외를 갈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네. 여러 가지로 참 금강산관광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금강산 관광 재개되면 우리 진짜 한번 방송을 금강산에서 한번 하자고요. 예. 그렇게 저도 하면 좋을 초대해 것 주시면 같이 같아요. 예, 관광 대금은 스스로 준비하시고.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남북 그 차관급 회담이 이제 임박했을 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의구심 좀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부분이 그런 게 있죠. 미국이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 남북 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그 북한의 전략 로켓군,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주로 담당하는 이런 어떤 전략 부서에 대해서 를 비롯한 북한의 몇 개 부처와 이 개인들에 대해서 제재를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어떤 시그널 자체가 우리 허락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발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네. 실제로 그 이조 기자가 보시기에도 좀 미국의 그런 입장들을 좀 박근혜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충분히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네. 실제로 뭐 그 시그널 때문에 김정은 국방위원 제2위원장이 뭐 네. 10일에 수소폭탄 얘기를 네. 꺼낸 네. 거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이 회담 요것만 약간 집중해서 보자면 네. 저는 이번 회담이 약간 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네. 거를 다 노골적으로 끄집어낸 회담이 아닌가라는 네. 분석을 저는 조금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의제를 남쪽에서 한꺼번에 밀어드린 것도 솔직히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의아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이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그렇게 강조했으면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모든 의제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는 네. 우리 어디 한번 요번에 속내 한번 까보고 얘기해 볼래? 뭐 이런 약간 네, 그런 네. 느낌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영향을 주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게 어떤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하나의 어떤 그냥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권은비 씨도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보통 회담에 한 명이 아니라 둘씩 세 분씩. 네, 보통. 네. 네. 근데 이번엔 이렇게 대표가 한 명씩이었는데 너무 과한 걸 해놓은 거 봐서 제 생각에는 네. 일부러 어거지 만들라고 근데 그 회담 대표는 원래 수석 대표라고 해요. 네. 그 수석 네, 대표라고 수석 대표는 한 명씩이고 그 옆에 이제 그 대표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석 대표를 가운데에 두고 양옆에 2명 혹은 양옆에 4명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 남북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표단이 총 5명이고 수석 대표가 1명씩이고요.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대표단이 3명씩이고 이제 수석 대표가 1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네.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실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옛날 같은 경우에 남북회담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뭐 저는 민간인으로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뭐 그 공동행사 그럴 때도 뭐 협상도 해보고 이랬습니다만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앉아고 딱 이렇게 다리 꼬고 딱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실세였는데 그게 보통 북한의 풍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수석 대표든 대표단들이 협상 재량권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뒤에 눈치 보고 그 이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뭐 청와대나 이런 또 이제 국정원 이런 쪽에 이제 보고가 되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또 오도에 따라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회담이 길어진 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한 30분 만나고 네. 그쵸. 오도가 안 오니까 네, 그쵸. 쉬었다가 몇 시간 쉬었다가 오도 들어오면 그때 또 다시 만나고 네.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1박 2일이 되고 뭐 3박 4일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북한식의 모습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정부 관료들이 야 너희들도 좀 바뀌어라.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 재량권을 갖고 와야지 왜 자꾸 뒤에 눈치나 보고 평양에서 나오는 오도만 기다리고 있고 이래갖고 무슨 실질적인 회담이 되겠냐 이런 식의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 남한테 똑같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똑같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뭐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맨날 뭐 손가락으로 북한 뭐 막 욕하면서 북한을 닮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상황들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번 회담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다시피 10시 오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이제 한 30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이제 오후에 저희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만났다는 연락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니까
그래서 오전에 한번 만나고 첫날 기준으로 1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한번 만나고 오후에 만난 시간이 6시 20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서로 이제 오더를 받거나 네. 예,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회담을 한 시간은 다 해봐야 아마 한 제가 정확히 지금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아마 한 3시간 정도? 3시간. 1박 2일 동안 예, 3시간. 1박 2일 동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런 회담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저희 기다리는 기자들도 지치고 그렇죠. 당국자들도 지치고 이게 누구를 위한 대체 네. 이런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네. 아니, 청와대에 계신 분이 오더 하나 내리고 또 뭐 방에 들어가셨다 안 나오시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하세요 아, 기다려야 돼 진짜.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었나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자전거 대행진에 참가를 네. 해서 제가 딸내미를 뒤에 태우고 진부령을 넘어서 강원도 고성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유 건강하시네요. 예, 이 진짜 한보를 진행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예. 근데 고성에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사이 처음에는 이제 배 타고 금강산 다니다가 이제 육로가 뚫리면서 이제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뭐 식당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상점도 많이 열고 이제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고 막 이렇게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거의 다 망했습니다 이제. 네. 예, 아주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예, 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린 주먹이 아프다고. 이 금강산 관광 문제만 보더라도 때린 주먹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연간 관광 대금으로 벌어들인 게 뭐 한 400억 정도라고 하고 지금 7년 동안 중단되면서 뭐 한 뭐 3천억 원 정도 손실을 봤다면 남한은 거기 뭐 그 투자한 현대아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그 이제 이 고성을 중심으로 한 이 강원도의 경제권에 미친 영향들 다 합치면 1조 5천억 원? 네, 네. 한 5배 정도의 손실이 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일종의 제재를 가한 건데 남쪽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죠. 예, 이건 제기해야 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러니까 뭐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작년인가요? 미국 그 이제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차관이 와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 네. 그건 한국 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한 적이 있었죠. 네. 뭐 뒷자리에서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왜 이렇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렇게 주저하느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본질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이제 그 이 관광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하고 저는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네, 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달러 박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돈 들어가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 이거를 이제 좀 이쪽 분들이 너무 네. 과도하게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네. 뭐 핵이라거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대표님이 저희 이제 프레시안에 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 돈이 핵이랑 미사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글 주신 거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98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 관광을 했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했죠. 2006년에. 네, 그렇죠. 근데 이 관광이 끊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2번을 했습니다. 2009년과 네. 2013년에 2번을 했어요. 그렇게 네. 따지면 관광을 안 했을 때 오히려 북한이 이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더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물론 그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좋아지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덜 하게 되는데 이 금강산 관광을 끊어버리고 점점 정세가 안 좋아지면 얘들이 로켓도 쏘고 뭐 핵실험도 하고 뭐라는 정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그게 어떤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도 있고 뭐 급변하는 동북아 세계 정세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핵과 미사일, 북한 핵과 미사일을 움직이는 건데 마치 금강산 관광이 무슨 여기에 자금을 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 식의 사고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그 북한은 이 미사일 군용 자금과 이 여기에 들어간 자금이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로 통으로 뭉쳐서 사고를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런 식의 의심들이 금강산 관광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도 더 이상 신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까지로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퍼주기의 오랜 네. 이제 담론의 핵심을 이뤘던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설사 연간 그 북한이 관광대금으로 벌어들이는 400억 원을 전액 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다고 하더라도 세 발의 그렇죠.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는 북한이 연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 10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 쓴다라고 우리나라 돈 한 1조 원 정도 1조 원. 되는 거죠. 그러면 그 400억이면 뭐 몇 프로 안 되는 거잖아요. 2.5%밖에 안 그렇죠. 되는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뭐 자꾸 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좀 주저하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있고, 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 저 북한 곧 망할 텐데, 네, 네. 저게 괜히 달러 돈 들어가면 그 북한 정권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여전히 좀 그렇죠. 그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통일을 강조하는 정부치고 네. 예, 남북 관계에서 뭔가 이제 원만한 남북 관계를 해보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통일준비위원회가 뭐 평화 통일을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뒤에 통일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말씀하셨던 그런 북한 붕괴라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도 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것이, 뭐 그 지금은 저기 사임하셨지만 네. 그 현경대 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제 최근에 8월에도 그런 발언 비슷한 발언을 네.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 북한 붕괴론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정권 핵심 부분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 흡수통일에 대한 미래를 버리지 못하는 한 네. 아무것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네. MB 5년 동안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걸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너무 안타까운.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DMZ 세계 평화공원, 생태 평화공원도 금강산 공원을 제기하면서 뭐 북한에 금강산이 있다면 남한에는 설악산이잖아요. 네. 예. 그 연계 관광권으로 만들면서 그 중간 지대를 갖다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면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김한건 노동당 비서가 과거에 그런 발언을 그렇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광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특히 2018년이면 또 평창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있죠. 열리니까 네. 우리가 그 지난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북한이 참가하느냐 여부, 또 북한의 응원단이 오느냐의 여부, 이게 그 대회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이런 어떤 관광 재개와 또 DMZ 세계평화공원을 설악산과 금강산에 연계되는 그런 어떤 중간 지역을 좀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평창 올림픽 때 남북한이 좀 협력하고 교류하고,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정말 떠들어봐야 입만 아픈 거죠. 예, 예. 입만 아프긴 한데 그래도 또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셔야 네,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정말 왜 안 네.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그 선배 그 평화운동가한테 혼났습니다. 술 한잔 마시면서 네. 이제 형님 이제 지겹습니다. 같은 네. 얘기 반복하고 이거 지겹다고 그러니까 너한텐 지겨울 줄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 모르는 사람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네. 계속 떠들어라. 네. 계속 떠들어라. 네가 떠들어서 목이 아프면 술은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계속 떠들어라.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이제 달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예, 이 남북 관계 이 지금 뭐 이 차관급 회담이 뭐 안타깝게 좀 결렬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지점들도 있고, 어쨌든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다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예. 근데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MB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는 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더 관심을 갖다 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우리 진짜 안보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정부 여당이 하는 것도 한심이 푹푹 나오는데, 좀 야권은 거의 지금 내전 상태에 그쵸. 돌입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이 한반도 문제, 이 남북 간의 관계 문제도 있고,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문제입니다만, 가면 갈수록 문제는 한국 정치에 있다. 국내 정치에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이 한반도 문제 전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예, 모란봉 악단. 네, 뭐라 예. 그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권은비 씨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북한판 아이돌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모란봉 악단이. 은비 씨는 그 표현에 동의하세요? 그 저기 사진이나 화면을 저는 보셨을 수업 거 아니에요? 학교 북한학 수업에서 그 모란봉 악단이 공연하는 걸 되게 자주 틀어주세요. 아, 근데 그래요? 보면은 어. 그 멤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유독 되게 아름다우신 몇 분이 아,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이쁘긴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긴 질투 했어요. 심리 좀 나고요. 아니 정말 그 어떤 북한 매력, 예, 예. 북한 여성의 매력이 느껴지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이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모란봉 악단의 첫 해외 공연이 열릴 뻔했었는데요. 뻔했죠. 이제 해외 공연의 첫 무대는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공연이 중국의 베이징의 국가대극원에서 12일부터 4일간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네. 그 첫 열리는 12일 당일에 갑자기 단원들이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네. 공연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가지고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는 업무 소통이 문제였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근데 뭐 중국 당국이나 북한 측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좀 이주호 기자 뭐 취재 좀 된 게 있나요? 아니 이게요, 저희가 정말 놀랬던 게 이게 12일이었잖아요. 네, 같은 날이었죠. 네, 네. 같은 날이었는데 저희가 12일을 어땠냐면 다시 말씀드리고 이 회담 때문에 네, 회담 때문에 네. 이 남북회담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통일부에. 여기서 이제 팩스를 받았고 다 이제 그 회담 결과를 이제 그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네. 언제나 나오려나, 오늘은 나오려나 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모란봉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기자들이 그 당시에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그 일요일판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신문 기자분들 몇 분 안 계셨고 네. 저 같은 이제 인터넷 매체랑 그다음에 이제 통신 매체 그리고 방송 이렇게 이제 기자들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네. 계셨는데 다들 벙찌인 거예요. 아니 왜 못 돌아온다는 거야? 뭐 이런 다들 놀란 거죠.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이렇게 뭐지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이게 사실 뭐 지리적인 거리도 있고 그래서 뭐 명확하게 취재는 안 되는데 뭐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네. 국정원이 어제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한 게 이제 가장 최신 소식인데 네. 요 얘기를 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연 내용에 좀 문제가 있었다. 공연 내용에. 네, 이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은 공연 내용 중에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찬양하는 게 좀 있었고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너무 이렇게 네. 띄우는 게 있었다. 네.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사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띄우는 것보다는 이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좀 네. 이게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썩 달갑진 않은 상황인데 네. 네. 그거를 찬양하는 공연이 베이징 한복판에서 거기서 4일 동안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웠을 거다. 그래서 네.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이 내용을 좀 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싫다 하면서 요걸 이제 그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짐을 싸고 이게 북한으로 돌아간 거다. dim전이 삐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요 국정원의 분석도 뭐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네. 이 북한 이 모란봉 악단이 출발할 때요 김기남 비서가 손을 흔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권력설 5위 정도 그렇죠. 되는. 네. 예. 이분이 기차를 타고 이제 모란봉 악단이 가는데 그 기차를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단 말이죠. 그럼 네. 이 얘기는 이 모란봉 악단 공연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는 그렇죠. 뜻이라고 저는 네. 해석을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게 북한과 중국 사이에 뭐 옛날에 미국이랑 뭐 중국이 핑퐁 외교를 했던 것처럼 네, 네. 이 뭐 음악 외교라고 해야 하나요? 뭐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나름 정치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 사안인데 네. 이런 사안의 공연인데 공연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납득이 안 가는 게 그게 뭐 그 중국의 민간 회사에서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초청한 거고 네, 네. 그리고 공연도 비공개로 그렇죠. 중국 네, 네. 정부 관료들만 네네. 물론 이제 뭐 거기서도 이제 뭐 거기도 자본주의화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뭐 안보 거래하면서 이제 몰래 네. 들어가고 뭐 이렇게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랬는데 공연 내용이 조정이 안 돼서 돌아갔다. 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네. 근데 이게요, 그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폭탄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거와 맞물려서 제 추측인데 네. 중국이 좀 급하게 네. 그거 좀 빼라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 정도로면 좀 어느 정도 그거 많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네.
12월 10일이었나요? 네, 10일이 김정은이 그 혁명 유적지에 그렇죠. 그 현장 시찰 갔다가 네. 뭐 할아버지의 이 총대 사상, 그렇죠. 덕분에 이제 뭐 나라의 자주권과 뭐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핵탄, 수소탄을 갖게 되어 뭐 강력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발언을 했었고, 그 바로 다음 날인가 중국 외교부에서 네. 정세에 도움되지 않는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어떤 뭐 도발적인 행동을 했거나 네. 북한의 어떤 그 국가기관, 예를 들면 외무성이나 국방위원회가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런 입장을 내놓은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니었나 네, 네. 싶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지점도 또 그것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중국이 세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 네. 것이 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문화적인 거긴 하지만 이 네. 공연 내용이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네. 세게 부딪힌 부분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저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수소폭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뭔지 좀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수소폭탄이요? 네. 핵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핵폭탄, 핵무기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원자폭탄이 있고 이제 수소폭탄이 있고 뭐 그 사이에 뭐 중선자탄도 있고 뭐 열화우라늄 때문에 핵무기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 크게 볼 때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이 있고 그리고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는 이제 수소폭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자폭탄에 비해서 수소폭탄은 동일한 질량의 무기가 파괴력이 원자폭탄보다 100배 정도에 달하고 현대식 수소폭탄은 한 방이면 한 20메가톤 정도니까 이게 20메가톤이면 예전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도 단 한 발씩 떨어졌는데도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죠. 목숨을 잃을 정도였는데 이게 뭐 1000배가 더 그 위력이 강력하다고 한다면 이거 뭐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다음에 수소폭탄의 기폭 장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기폭 장치로 원자폭탄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다른 핵보유국들 보면은 짧게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년여 만에 그러니까 원자폭탄 실험을 하고 한 2년여 만에 이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다른 핵보유국들도 대체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북한을 보면은 북한이 2006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고 네. 지금 한 9년여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굉장히 그 고압 또 이제 그 고온을 이제 그런 어떤 산중수소나 이제 중수소 이런 물질들을 그 다뤄야 되는데 이걸 다루는 어떤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는 이 제어하는 어떤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좀 고급 기술이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이제 굉장히 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자금과 기술력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폭탄 왜 우리가 인공태양 그러잖아요. 인공태양. 그러니까 태양이 그 핵융합 반응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은 뭐 지구 그 태양의 그 표면에 해당되는 온도가 이제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수소폭탄은 태양 자체를 갖다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아무튼 그 김정은의 그 발언을 보면서 뭐 그건 뭐 유감스러운 부분이겠습니다만, 그건 좀 그 뭐랄까 국내용 성격이 좀 짙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걸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좀 북한의 마오쩌둥, 덩샤오핑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도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양탄 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주석 덕분에 이제 중국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갖게 돼서 중국이 이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 김정은이 말하는 병진 노선과 굉장히 흡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소폭탄 발언은 그런 어떤 이제 내년 5월 그 이제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자기가 좀 더 이제 병진 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그걸 좀 더 공식화함으로써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떤 경제 발전을 앞세운 개혁개방, 북한식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네. 이게 미묘한 어떤 이제 아무튼 이게 그렇죠. 핑퐁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모란봉 악단이 철수까지 이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뭐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 그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약간 농담성인데 네. 아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국제적으로 네. 아무리 대내용이라고 해도 네. 이 노동신문이 좀 걸러야 됐던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정도 발언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거기서 뭐 그 김정은의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 보도로 안 했다가 다음 또 그러니까요. 목이 날아갈 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런데 우리 그 권은비 씨는 학교 수업에서 그럼 학교 수업에서 그 모란봉 악당의 그 공연 모습은 뭐 핵이나 미사일 뭐 그 김정은 찬양하는 이런 것들은 싹 빼고 나오나요? 아니요, 다 나오죠. 다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그 어. 아리랑 공연에서도 그런 네, 내용들이 네.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것도 보여주시고 네. 뭐 영화에서도 뭐 선군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네. 네. 그 저기 본 소감은 좀 어땠어요? 잘하는 일단 것 같아요? 그건 실력은 제가 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네. 메시지를 받는 북한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베이징 공연이 좀 성공률이 잘 되면 다음에는 좀 그 서울로 오시오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만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좀 물 건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뭐 도쿄 간다는 이런 얘기들 좀 있었습니다만 당분간 좀 네, 그것도 어려우지 않았나.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만 보더라도 북중 관계가 뭐 업무상의 소통 문제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분들은 북중 관계가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일이 좀 북중 관계 전반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시죠. 왜냐하면 이게 어찌되었든 그 김정은과 시진핑의 의지의 충돌이라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은 어찌되었든 북한을 다루긴 다뤄야 하는데 이게 참 참 힘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좀 더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류인산 상무위원이 10월 9일에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때 북한에 온 이후로 이게 마치 뭐 이게 북한과 북중 관계가 이제 좀 정상화를 가는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온 지 불과 2달 만에 이런 일이 또 생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비정상적인 것 같다라는 거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실제로 이게 뭐 저희 회사 자랑 같아서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그 박인규 이사 자랑하셔요. 네, 박인규 이사장님께서 저희가 매주 주간 프레시안 뷰라고 좀 약간 칼럼성 짙은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기사를 매주 쓰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박인규 이사장님이 원래 이제 국제 쪽 이렇게 이 동북아 정세 한반도 이제 밝으신 분이라서 그런 쪽 주제를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 이런 거 하나 쓰셨었어요. 그 중국의 그 공군 중장이 발표한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이 미국에 맞서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국이 해야 될 일은 지역 정세를 안정시키는 거다. 그 이유는 중국이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방식이 이 달러를 이용한 금융 지배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그 지역의 정세를 좀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어떤 투자금을 그 달러로 미국으로 돌리는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써왔다. 97년도에 동아시아 위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남중국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결국은 중국에 들어가는 대자본들을 이 지역의 정세를 불안하게 해서 미국을 왜 달러로 이제 미국 달러인 미국을 옮기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그 큰 계획의 일환이다. 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지역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거다라는 이야기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정세에 불안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대표적으로 북한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 북한 정세를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국가의 핵심 이익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좀 껄끄러운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국이 북한을 계속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네, 네. 북중 관계를 계속 중국은 좀 스무스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진핑과 김정은의 관계를 보면 저는 과거에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1949년도에 이제 건국이 되고, 그 스탈린이 가장 걱정했던 건 이 마오쩌둥이 아시아의 티토가 되는, 네. 예,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굉장히 좀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이걸 굉장히 견제하려고 했고, 그래서 굉장히 사사건건 그 이제 중국 내정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한국 전쟁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힘 빼기. 네. 중국이 계속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중국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련에 더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스탈린의 의도를 마오쩌둥이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소련에 대한 자주성을 갖기 위해선 뭐예요?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위협도 있었지만 소련으로부터 자주성을 지켜야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 막 고소해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국이 북한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북중 관계가 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미국도 미국이고 한국도 한국이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이 저렇게 우리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그리고 지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는 막 이런 이제 김정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만이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중국에 대해서 자주성을 가지려면 힘을 가져야 되고 그 힘 바로 핵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핵 문제를 북핵 문제를 풀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북중 관계의 좀 안정적인 어떤 뭐 개선, 이 발전이 한반도 정세를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리고 미국이 자꾸 중국 역할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북한한테 북한 핵 좀 못 가지게 니네가 좀 힘 좀 써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힘을 좀 쓰려면 그런 북중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정세,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가 이 북중 관계가 원활해져야 되는 그 북중 관계 원활함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과 똑같아요. 옛날에 그 중국이 핵무기 개발할 때 중국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서 핵 문제를 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소련한테 자꾸 찾아가갖고 야 그 중국 좀 핵무기 좀 못 만들게 해라. 그때 소련 역할론이었어요. 중국 핵 문제를 푸는데 소련 역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그 얘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워싱턴의 그 중국 대사가 똑같이 얘기했죠. 미국이 자꾸 중국 역할론 얘기하니까 미션 임파서블 이 한마디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세계 경영, 특히 이제 이런 핵 문제를 포함한 이런 그 외교를 보는 게 너무 강대국 중심주의, 이런 쪽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되는 나라와의 어떤 직접 협상보다는 그 나라보다 좀 큰 나라 이런 쪽에 자꾸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더더욱 더 상황이 꼬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아무튼 뭐 남북 그 장관급 회담도 결렬이 됐고 어떻게 좀 뭐 정부에서는 뭐 회담을 앞으로 뭐 제의할 이런 어떤 뭐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나요? 근데 올해 안으로는 안 할 것 같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는 좀 쉬시라 그러고. 올해 안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년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김정 뭐 사실 근데 신년사가 뭐 대표님도 봐 오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길어서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실 뭐 그게 뭐 정말 중요하냐라고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그래도 신년사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그년 1월 1일에 아침 9시경인가요? 근데 그때 발표를 하는 그 신년사를 좀 보고 우리 정부도 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 정부는 다시 그 당국회담을 제의할 생각은 없다. 당분간 없다. 당분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신년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나오고 뭐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물론 임기 마지막 해이긴 하지만 이 신년 기자회견 연두 교사가 또 나오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뭐 1, 2월 중에 한 번쯤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네. 다 됐네요. 저 지금 담당 PD께서 제 못 치겠다는 이런 건 좀 자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신데 네. 오늘 저기 방송 출연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또 우리 권은비 씨는 첫 방송이었는데 그 말씀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첫 방송 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한번 시즌 3 첫 방송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